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윤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우리 교사의 성범죄는 피해 학생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이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어쩌면 이 교육계 시스템 전체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사회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요. 법과 제도를 넘어선 문화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많이들 알고 계신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법정,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리고 교육계로 확정이 되면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할까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벌써 20년이 됐네요. 네, 2004년도에 어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사가 바로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입니다. 이게 그때 남성들만 와 남자네 상남자네 뭐 멋지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여성들도 모두 열광했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이런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 이 차무역에게 환호했거든요. 인기가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장면 속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네, 이게 미안하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미안하다, 협박했다가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뭐가 어떻게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사랑의 표현으로 굉장히 로맨틱하다라고 모두가 느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몇 년 전에 이 시내 21에 이 임수정 씨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주인공 임수정 씨가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요. 죽을래? 뭐 나랑 밥 먹을래? 라는 이 말이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와, 이 남성이 이렇게 이 여성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어떤 굉장히 성숙한 이런 여성이 아니라 막 그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어린 소녀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의사를 발화할 이럴 기회가 없는 이런 구도예요. 이런 어린 소녀를 설정해서 어떤 로맨스를 만드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 불편하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런 식의 작품들이 들어온다면 나는 이게 공감이 가지 않아서 작업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 이게 안 그래도 작품이 없는데 그나마 더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했던데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모두도 다 우리 사회가 그 상황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봤던 것은 이 설정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뭐 그때는 낭만이고 지금은 폭력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목숨을 걸 정도로 널 사랑한다. 이런 남성 쪽의 입장, 남성 쪽의 시각에 몰입을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이 상황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모두 바라봤다는 거예요. 드라마 작가도 그렇게 썼고 또 그걸 시청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시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뭐 많이 알긴 하지만 언뜻 들어보면 이게 한쪽 편으로 치우친 이런 편협한 시선으로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가
투명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런 투명한 인식 체계가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으로 봐라 이러는 것은 그러니까 뭐 여성의 입장으로 여성의 시각을 씌워서 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보는 어떤 사회적 어떤 시각 렌즈, 사회적 렌즈가 불평등한 렌즈였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자는 거지 어떤 새로운 관점, 이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시각의 렌즈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이 또 법정으로 가면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재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법원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개별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사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지금 학생의 입장이냐, 교사의 입장이냐, 또는 여성의 입장이냐, 뭐 남성의 입장이냐, 또는 뭐 이 남성도 남성 청소년의 입장이냐, 뭐 성인 남성의 입장이냐,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한 각자의 입장을 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서사, 감정 뭐 이런 정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피해자와 같은 상황,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2018년 판결문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판결문의 사건 또한 학교 사건입니다. 이 결론은 학교의 구성원 중에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의 상황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결정한 것. 그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 이제 교육 현장으로 좀 들어와 보면요. 이 학교라는 곳은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 고용 장소이기도 하고 또 교육 장소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 교실에서 교사의 위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업을 하시다 보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성적인 비유나 음담패설, 뭐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언급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행위들은 뭐 교사 한 사람이 어떤 특정 학생에게 내가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어떤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뭐 연인 사이를 부르는 이 호칭이요. 사실 이게 학생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부르는 어떤 은어나 뭐 속어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쁜이, 뭐 우리 애인 또는 뭐 자기야도 있었습니다. 뭐 누나라고 불러라, 뭐 오빠라고 불러라 이런 말들은 어떤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이런 공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적 관계를 만들어서 어떤 남녀 관계.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공적 그렇잖아요.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 이러면 나이도 차이가 나고 성별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건 어쨌든 클라이언트예요. 학생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공적 관계의 둘이 아니라 어떤 수직적인 관계의 최대치 어떤 사유화하는 이런 언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외모에 대한 말들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이런 거 하면 성희롱이지. 안 된다. 아시죠? 나쁘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외모 칭찬은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뭐 좋아하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적인 공간인 학교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어떤 외모 칭찬을 한다는 건 다른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의 몸은 평등하지 않다. 또는 또 그걸 듣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선생님의 평가 기준은 외모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게 꼭 외모에 대한 평가가 지적이건 또는 칭찬이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리 사회에 남성다움, 여성다움, 남자는 어때야 되고 여자는 어때야 돼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틀에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맞으면 칭찬이 절로 나오죠. 근데 이것과 좀 다른 모습이거나 이거에 조금 못 미치면 어떡합니까? 예, 뭐 이렇게 뭐 어떻다, 몸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어떤 외모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외모 지적이건 외모 칭찬이건 영향은 우리 사회에 그러지 말자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더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는 말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런 학교 성희롱 유형별 예시, 그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뭐 그림, 영상, SNS라든지 뭐 메시지나 이런 것을 보내는 뭐 행위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시각적 성희롱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행위들은 성희롱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그 학교 성희롱의 유형별 신체적 터치요.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요. 여기 보시면 이 행위들이 전부 다 어떤 폭행 협박은 없잖아요. 그죠? 이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폭력 범죄,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 법제에서는요, 강제추행죄 이러면 폭행 협박을 사용해야만 성립하는 이런 유형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됐죠.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해석 변경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또 곰탕집 사건 있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1.3초 정도 이렇게 스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터치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이런 사건이었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선생님과 학생, 여기 해당되고요. 사장님과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관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신체 접촉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그 성폭력 범죄 처벌 사례입니다. 연합뉴스에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30대 여강사가 중학생 제자와 사귀던 중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시체를 가졌더라도 중학생에 불과하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적 가치관과 또는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것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당연히 뭡니까? 피해자의 어떤 성적 무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한 이런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자, 또 하나 2022년 기사인데요. 14살 제자 성폭행, 발각되자 사랑하는 사이라고 호소한 30대 태권도 사범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인 A양도 처음엔 저도 싫었는데요. 점점 좋아졌어요. 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권도 사범도 어떡합니까? 나 이 중학생 제자를 나 미치도록 사랑한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막 절규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례다. 어떤 사례냐? 이게 돌봄을 제공하고 친밀감을 형성해서 또 그걸 대가로 성적인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우리 많이 들었죠. 그루밍. 예, 이거 당연히 그루밍 성범죄 패턴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이건 성폭력 범죄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입니다. 명백한 성범죄라는 기사입니다. 자, 우리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요. 네. 2014년도에 40대의 그 연예 기획사 대표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켰던, 그리고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이게 문제가 되자 계속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어요. 무슨 피해자가 쓴 편지나 이런 걸 봐서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대법원장 임명 뭐 이런 걸 이슈로 하면서 다시 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 사회적 공분을 그때 당시에도 엄청 샀던 일이에요. 서로 합의했어도 또 강간으로 의제한다는 이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그 사례는 어떻게 돼요? 만 14세, 그러니까 15살 여중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13세를 넘었죠. 그러니까 둘의 사랑하는 사이다를 인정한 거예요. 그 연예 기획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네. 그런데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이제 16세 미만으로 변경됐습니다. 16세 미만은 서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동등한 위치에서 한 의사결정으로는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나이, 그것을 의제강간 연령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단 이 기준은 상대방이 성인일 경우입니다. 나는 이제 16세 미만 미성년자여도 상대방이 19세 미만일 수 있잖아요. 청소년일 경우에는 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합니다. 연애를 본다는 거예요. 이때도 만 13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만 13세 미만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거 뭐예요?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건 이것도 아무리 19세 이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폭력 범죄입니다. 지금 표 보시면요. 자, 오늘 말씀드린 그 처벌이 되는 성행위들입니다. 첫 번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성폭력 범죄죠. 강간 범죄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둘 다 동의했더라도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의제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처벌되는 성행위. 성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고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뭐냐? 네, 바로 여기 다항에 있는 성행위 전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러니까 성행위 전에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성매매입니다. 성매매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하지 말아야 할 성비위 행위입니다. 네, 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보시면 해임 파면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중한 징계 사안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또한 징계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요, 그 교육공무원법에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도 엄중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 2차 피해요. 2차 피해. 이건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이런 해석들.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에 대한 자의적 해석들이죠. 물론 사안을 딱 봤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 있죠. 이건 자유죠. 하지만 내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내에서 이것을 발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공기처럼 떠돌아가지고 소문이 돼서 또는 피해자를 지목하게 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돌림이나 괴롭힘부터 시작해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해당됩니다.
어쩌면 이 피해자에게는 이 1차 행위보다도 훨씬 더 힘든 2차 피해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2차 피해는 위법합니다. 이것을 명시한 법이 바로 2019년에 개시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법 최초로 2차 피해를 정의 내려놓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금 현재의 방안들입니다. 법과 제도, 이런 그 정책적 해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판례가 나오고 이것을 계속 재인용된 이런 판결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육공직사로서의 어떤 기강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성폭력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으로 한 번 더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제 대학교, 이제 성인이잖아요.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긴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관계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반영해서 피해자 입장, 학생이라는 입장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대학 내 자치기구로 인권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되었고요. 또 2차 피해에 대해서 법률이 만들어졌죠.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각 정부 부처에서는 그 산하기관들, 학교들은 기관 지침에 2차 피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되어서 실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법과 제도보다도 어쩌면 우리들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바로 주변의 어떤 분위기,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이때는 우리 조직 문화 하면 깨진 유리창 이론들을 많이 적용하는데요. 슬럼가에 차를 이렇게 정차해 두었는데 유리창이 깨진 차는 나중에 가보니까 차 전체가 훼손되었지만 본넷만 열어두었던 차는 그대로 있었다는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 이런 공적 영역 시스템 안에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문화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예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에 대한 어떤 특성과 또 개개인의 어떤 존엄을 기반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어떤 학생 지도에 필요한 내용들을 예를 들면 SNS를 이용한 사적 대화를 자제한다든지 아니면 학생 지도를 외부 지도는 좀 금한다. 이런 식의 항목들을 좀 만들고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신고하고 당연히 공론화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시되는 이런 문화 분위기까지가 필요합니다. 네, 처음 도입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그런 설정과 상황이 멋진 로맨스로 규정되는 이런 문화에서는 피해자가 유혹했다, 싫다고 하지 않은 피해자도 문제다, 이쪽이 더 적극적이었다, 그 학생 때문에 선생님 인생이 망했다, 이런 말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구성원들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건 모두가 가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정의를 제거할 책임이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다. 라는 아이리스 베리온 영의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대전시 선생님들께 이 강의가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